네,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는 법승 TV, 예, 맞습니다. 법승 TV. 법으로 이긴다? 네, 그렇습니다. 또는 법으로 이기려면 이승우를 찾아라. 예. 예,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법승 TV. 자, 김혜경 이거 소환 조율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을 가능성이 지금 점점 고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예. 뭐 진술 출석 거부만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바로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하고요. 예. 지금처럼 또 공소시효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까지 겹치게 되면 예. 이 부분을 뭐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도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예, 네, 그런 그러면 이제 세상의 도둑놈들은 다 안 나가지. 네네. 그래서 예. 그런 선거와 관련해서 6개월이라는 이제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돼서 혐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마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그 돼요. 영장은 일단 구속영장. 아니요, 체포영장입니다. 체포영장. 예, 진술 확보를 위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하고요. 예. 구속영장이라고 할 때는 이제 완벽하게 좀 준비가 된 상태로 소명이나 입증이 충분하다 이때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 보시면 될 것 그 이재명이나 김혜경 쪽에서는 뭐 변호사 선임에 시간이 걸린다 이러면서 시간 끌기를 한다 그러던데. 그 내용 자체로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문제된 것이 뭐 한두 달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소환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뭐 대선 이후에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체포영장 청구하는 문제가 한 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을 것으로 예. 보이고요. 사안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이제 완성되기 직전에 있는 사안이라면 과거에 이제 그 정경심 씨 사건에서 전격 기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피의자 조사 없이 그렇죠. 예.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갔는데요. 그 사안을 이제 고려해서 전격 기소가 일부 분리 기소 형태로 이루어지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텐데 굉장히 이제 두 가지 재판, 한 개의 재판과 또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더 힘들기 때문에 예. 그냥 병합시켜달라 그러지 않아요? 전략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관련해서 쌍방울 예. 이제 도망간 사람 둘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적색 수배가 내렸다 그러대요. 이 적색 수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 경제 사범 관련해서도 네. 50억 이상의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적색 수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사안 관련해서 규정상으로 적색 수배가 가능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 적색 수배가 뭡니까? 적색 수배라는 게 이제 인터폴에서 최고 등급으로 해서 최고 등급상으로 이 사람의 신원 또는 신병에 대한 걸 확보를 해서 네. 서로 사법 간에 공조를 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이제 사법 공조를 하는 시스템을 이제 인터폴 상의 적색 수배라고 합니다. 예. 가장 악질적 범죄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조폭, 마약 사범 예. 또는 이제 50억 이상의 경제 사범처럼 막대한 경제 어떤 피해를 입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지는 수배고요. 색깔이 이제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그래. 아주 안 좋다라고 해서 최고 그럼 이게 뭐 이를테면은 부도나서 망한 회사의 회장도 아니고 예, 예. 지금 쌍방울은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장 기업이죠. 네. 이런 상장 기업의 회장이 적색 수배를 받았다 그러면 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발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회사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전직 현직 회장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 다 동시에 행동하고 계신 거 진짜 아닙니까? 무모한 짓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룹 전체가 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고 네. 실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뭐 그룹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 안 된다. 이런 기사까지 이제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두 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상태고 적색 수배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와 같은 해명이나 또는 뭐 문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인지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터폴 영화로는 자주 보는데 네네. 실제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리면 체포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이제 인터폴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제 경찰 단계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협조해 주는 문제 그리고 음. 우리나라에서 얼마큼 협조를 해주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또 실무 담당자로 인터폴하고 또 해외에 있는 이 경찰 조직으로 몇 명의 경찰관들이 나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 속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얼마큼 우리도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고 적색 수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신병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사법 공조 방식을 통해서 인터폴을 통해 갖고 신병이 확인이 되고 네. 해당 국가와의 이제 사법 공조 체계에 따라서
이제 범죄 인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도망을 갔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기밀 유출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거죠. 실제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예. 담당했었던 그 수원지검 검찰 수사관이 구속이 됐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었던 쌍방울의 특정 임원, 이 사람도 이제 어.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아하. 사안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전자로 다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촉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실은 이 정도 내용 갖고 쉽게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 예, 그런데 너무 명백한 증거가 네. 드러난 것 같고요. 또 두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자체 내용이 수사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든지 재질이 좀 나쁘다. 예, 굉장히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2명 모두 구속이 되는 사안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쌍방울 자체가 횡령 배임과 관련된 거액의 횡령, 거액의 네. 배임에 대한 문제로 회사 자체의 어떤 재산 관계에 대한 것을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하. 그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찝혀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 쌍방울이 이제 이재명과 관련되는 게 변호사비 대납 예, 이태영 사건이잖아요. 변호사님. 예. 이태영 네. 그게 뭐 20억이 왔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보도된 날 다시 20억을 그대로 쌍방울로 줬다면서요. 돌려줬다면서요. 예. 20억이 무슨 애들 이름도 아니고 예,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범죄는 저질러졌고 예. 돌려준 것은 이제 정상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법무법인에서는 그게 무슨 무슨 용어를 쓰던데. 예. 예, 그 뭐 잠깐 유치하는 돈인 것처럼. 예. 예. 근데 이제 목적, 성격 이런 것들은 다 구분이 돼봐야 될 텐데 네. 사실 그 정도의 상황이었고 네. 실제 뭐 쌍방울과의 어떤 관계를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네. 글쎄요, 여기서 특정 임원과 담당하고 있었던 수원지검의 수사관이 예. 수사 기밀을 서로 교환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유가 있었을지 전혀 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네. 사실은 실제 이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사실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끌어들일 필요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안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최근에 수사했었던 수사 기밀이 넘어갔고 네. 그것이 파일로서 존재했고 그것도 전자 파일로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사실 수사 기밀 자료가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처리를 할 때 과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맡아주고 주고 하는 정도의 사안을 하면서 이런 위험성을 감수할 정도의 수사관을 동원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용어가 지금 좀 올려주셨어요. 에스크로 계좌. 예. 예, 에스크로로 묶을 수 있는 형태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법률 사무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에스크로 계좌로 이 상장 기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 전환 사채를 보유시키게끔 하거나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또 다른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네네. 관련해서 이게 피살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네네. 그리고 시신이 훼손당한 사건입니다. 예. 박지원이 서훈이 서욱이의 음. 그 집을 오늘 아침에 검찰이 압수수색했죠. 예, 예. 예. 자, 지금 현재 이제 혐의 자체는 이제 국정원법상에서 직권남용 혐의하고 또 예.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해서 이제 공용 전자기록 손상 이런 문제들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건 관련해서 뭐 주요 관계자 소환이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원이 최근 들어서 압수수색, 특히 네. 이제 현장 주거지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단순히 모욕적인 상태가 발생해서 인격권 침해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쉽게 발부해주지 않고 있는 그래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망신주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것은 법원을 모욕하는 평가에 불과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구체적인 소명과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법원의 어떤 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예. 아직 검찰총장도 아직 임명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뭐 검찰의 인사도 예. 이게 차례차례 되는 거 아닙니까? 상층.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간부들,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일선 수사 책임자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거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예, 예. 한동훈 장관이. 예. 어쨌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검찰을 완전히 그런 인사를 통해서 바꿔놓지 않으면 문재인 때 임명한 박봉계가 임명한 또는 추미애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요직을 차지하고 주요 수사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사람들한테 백날 수사해봐라 그래봤자 안 될 거다. 예.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 한 장관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사 실무 책임자급까지 이제 교체가 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붙이고 있다. 예. 이렇게 읽어도 됩니까? 체계 정비와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셨을 거라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네. 법 자체를 흔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검찰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승진 또는 인센티브 구조, 또 검찰 수사관, 사실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검찰 조직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자체가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체계, 또는 승진 체계, 또 인센티브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면 사실 2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또 5년 바라본 후에 그 후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렇죠. 사실 그 근간이 흔들려졌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전체적인 문제를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하는 이런 100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검찰이 속도를 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된 상태에서 수사의 속도가 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제 박사님께서 주신 바와 같이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역량을 지금 몰아서 최대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에 해당되는 사건이 이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그리고 이제 강제 북송 사건, 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 관련된 이야기, 또 쌍방울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쪽으로 이제 검찰의 어떤 현재까지 가능한 형태의 역량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민노총의 국보법 위반 문제인데요. 예. 이게 이제 지난 13일 날 서울 도심에 그 민노총의 통일선봉대 쪽에서 주도해서 북한의 민노총에 해당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직맹, 직업총동맹, 줄여서 직맹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낸 그 연대사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낭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국가보안법상 뭐 통신 회합에 해당되는 범죄가 저질러졌다. 이제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과거보다 이제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 통신 회합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가 없고요. 문건이나 또는 해당되는 내용이 공개됐다라는 것만 갖고 국가보안법상의 통신 회합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이런 또 법리 해석에 어떤 좁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검토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제 그 사안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통신 회합은 이제 간첩이 직접 와서 만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무슨 단판 라디오를 주고 난 수표 해갖고서 받아 써갖고서 하거나 하여튼 이런 거가 통신회합죄에 해당됐던 거죠. 모든 정보의 교환 자체가 통신회합에 포함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직접적인 접촉이나 의지를 갖고 접촉하지 않고서는 확보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는 당연히 통신회합이라고 할 때는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구성요건상 명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 인터넷 봤어 이래버리면 이게 통신회합을 적용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회합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대법원도 그 점에 대한 경계를 두고 구성요건 해석을 굉장히 좁혀서 보고 있다. 그 점이 이제 이 법리적인 쟁점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민주노총에서 그와 같은 이제 문건 자체를 공개하고 마치 대한민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이 민간적인 어떤 노동조합의 모습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북한이라는 이 불법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이런 단체
로부터 네. 받은 문건이라는 것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이고 또는 현재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네. 남한 사회 전체 또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문건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네.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그 지금 민노총 산하의 통일선봉대가 예, 220명이 예. 지난 6일 날 이제 발족식을 했어요. 예. 23기 통일선봉대입니다. 네, 그 1년에 이제 한 기수씩 쌓아져 예. 가는 건데, 이 통일선봉대가 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전국의 미군 부대나 사드 기지 앞에 가서 이 반미 시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3일 날 와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국보법 폐지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거는 아주 명백한 정치적 주장이죠. 예, 그러면 민노총 소속이니까 이게 노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노조가 이런 식의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군 부대 앞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투쟁을 하고 쭉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예. 이것 자체가 그 노동조합법 예. 을 위배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노동조합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는 보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해갖고 노동조합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네.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것은 노사관계상에 있어서 노동자의 지위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들을 여러 가지 그 헌법상의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법이지, 정치적 의사 표현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또는 이 불법적 단체 또는 북한 자체를 지지하거나 북한의 어떤 교조 또는 이런 주장들을 반복해서 담는 도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조합이 네. 조성되도록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적 자체를 위배하는 행위가 되고, 사실 민주노총 내에서의 조합원들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저는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 소속이라고 하면서, 네, 그런데 나는 저런 정치 특히 반미 투쟁에 동의할 수 없어, 네,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노동조합 자체는 노동자의 의사를 민주적 정당성을 담아서 절차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조직이지, 네.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의사표시를 그대로 어떤 투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헌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우리가 각성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령 시행령을 예, 이 확대 해석,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검수완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네네, 그래서 저 169명의 국회의원을 한동훈 한 사람이 때려 눕혔다. 예.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네네. 그 시행령 그 부분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 시행령 자체에 대해서 뭐 신문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검찰청법을 해석한 시행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검수완박법 통과를 시키면서 검찰청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삭제를 하고, 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등자가 들어가서. 네, 근데 이제 부패범죄라고 할 때 사실은 법적 개념이 시행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 개념이 되었고요. 부패는 이러이러한 것을 부패를 한다라고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 보면 부패, 사실 범죄의 다른 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라고 그래요. 볼 수가 있고요. 예. 경제범죄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시장 경제인데 경제범죄적 성격을 띠지 않은 범죄가 없고, 거의 없다고 봐요. 거기에 기타 단순 절도도 따지고 보면 경제범죄라고 할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경제적인 손실을 수반하는 모든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등자까지 붙여 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정할 수 있게끔 사실은 권한을 부여해 놓고 법을 개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검찰 수사 범위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부패 범죄라는 것은 무엇이고 경제 범죄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별표로 정확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예. 그와 같은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별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요. 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예.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던 시행령보다 훨씬 정교하게 잘 정리돼서 보기가 편하고 네. 적용하기도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이 많이 이 노력하고 일하는 근육이 손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수사 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인센티브와 수사 의지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수사 조직이나 또는 이 군 경찰과 같은 예, 이런 조직에서는 이게 매뉴얼이 무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뉴얼 특히 이제 우리가 FM 그럴 때 그게 필드 매뉴얼을 FM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으면 정말 중구난방이고 그렇습니다. 다 이어령 비어령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같이 정말 뭐 검찰은 저 일심동체다 뭐 그러지만 예, 뭐 그런 옛날식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예, 예, 어느 검사든지 간에 같은 범죄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양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거가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했던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예, 잘 정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혼선을 일으킬 여지가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왠지 시행령 자체를 이제 별표로 정리를 했다는 건 사실은 그 별표만 보고도 판단할 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존의 시행령에는 사실은 시행령 그 조문 안에 되는 범죄들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난삽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했던 시행령까지 정리를 했고 실제 해당되는 이제 내부 지침이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법무부령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을 해서 다 정비를 하고 나면 이제 검찰청 자체를 다시 일신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 마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좌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그냥 이거 이게 쿠데타다 막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해석을 그렇게 해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패 범죄가 뭔지를 스스로 정의하실 수 있을지 경제 범죄의 등이 뭔지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지 그거를 그분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를 부르면 국회 나가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다 이랬거든요. 네. 설명해 드리겠다 그랬어요. 네. 못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마지막 짧게 한 말씀. 네. 이준석이 내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뭐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이제 당일날 결과 네. 판결 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진짜 긴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결 선고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기일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잡힌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 당일날 뭐 지금 이제 쟁점이 될 거라고 보이는 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네. 주장이 되고 있는데 당원권 6개월 정지한 게 이제 효력 정지의 문제가 1번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당 최고위원회에서 상임 전국위 개최 의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임명 결의한 것이 또 이제 효력 정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이제 조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까지가 이제 네 번째 어떤 신청 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내일 이제 정확하게 오픈이 되겠지만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대해서는 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만약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전부기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6개월 정지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이 혼란 상황 자체를 그렇죠. 비상 상황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죠. 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당 지지도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갔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 자체가 그걸 통해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 코어에 해당되는 이 트리거 포인트가 해당되는 당원권 6개월 정지 부분이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만 따져서 정당의 어떤 판단 또 그것도 전국위원회까지 동원돼서 이루어졌던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법원이 이 가처분 형태로 인용을 해갖고
임시가처분 형태로 되돌려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어떤 법적 근거 자체를 다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으로 치달을 수 있을지 그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일각에서는 근데 판사가 좌편향 판사라서 걱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재판부의 성향 자체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법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사안이고요. 사안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원 자체의 성향은 재판장 혼자서 판단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배석 판사들도 상당히 법리적인 자기 주장이 강한 MZ 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재판장 혼자서 이렇게 하자라고 찍어 누를 수 있는 형태로 판결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고요. 특히 이처럼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의 경우에 더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판단에서 임시지휘 가처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현재 상황을 깨트려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판결문을 쓸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당원들 중에서 실제 그 전국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수로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을 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 형태의 다수를 똑같은 인용을 해줘서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어도 다시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럼 다시 재가결이 되는 그런 무한한 무익한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법원은 그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절차적인 하자를 심각하게 명백한 하자다 또는 중대한 하자다라고 단정지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와 관련해서는 뭐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 않더라도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가결 정족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실제 이제 전국위원회나 이제 당 내에서의 어떤 의사 결집 이 상황을 많이 볼 것이라 보이고 비상 상황의 해석에 대한 것을 정당의 비상 상황을 법원이 너무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를 너무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그게 맞게 행동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거 비상 상황 아니야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숨가쁘게 여러 법률 사안을 막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도 빼지 않고 잘 설명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법 재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